자, 여수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송나라의 상공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송나라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그러한 상공업의 발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시대 때가 되면서 이제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고려 전기는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이것도 이 부분은 했었습니다. 소라는 것은 향소 부곡의 이 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귀족이나 왕실이 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수공업이었고요. 자, 후기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수공업은요, 민영 수공업 형태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고려가 이와 같이 수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의 수공업의 발달과 함께 상공업의 발달은요, 조선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발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시전의 규모가 확대되어지고요. 지방의 장시라고 하는 오일장이 형성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일장이 지방 곳곳에 천여 개의 오일장이 생기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은 조선 후기다라고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요, 가마쿠라 막부 때 상공업자들이 조합 만들었네요. 송나라 때도 만들었잖아요. 그쵸? 행, 작 같은 그러한 동업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일본 내에서도 상공업자들의 이러한 동업조합이 발생했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자, 다음에 좀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거, 자, 요 가로 안에 적어 볼게요. 자, 다이묘들의 상공업 진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다이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전번에 얘기했었습니다. 해안시대가 되면서 귀족 세력들이 권력 다툼이 치열하고 있을 때 이 귀족들이 고용했던 이 무사 세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해안시대 때 등장했던 이 무사 세력들, 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다이묘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다이묘들은요, 막부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에서 유력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사법, 행정, 뭐 이런 것까지, 입법까지도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그러한 집단들을 우리가 다이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이묘는 지방의 유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던 지방의 유력한 권력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이묘들이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에 교통의 요지에 시장도 출연했고요. 일본 또한 마찬가지네요. 도시의 상설 점포도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 시대 후기의 상인들은 자, 무슨 계급으로? 조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 후기에 등장한 상인들을 우리가 조닌이라고 얘기하고, 이 조닌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에도 막부 시대 때 등장하면서 이 조닌들이 이제 상공업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공업을 발달을 주도했던 조닌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에도 막부 시대 때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조닌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닌, 요 계급은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는요, 명나라와 감환무역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두 나라 간에,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제무역이다 또는 제한무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쌤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나라는 일본과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명나라에서는 일본의 상인들 중에서 가마부라고 하는 증명서, 이 가마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무역 허가증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자, 우리나라와 무역을 해도 좋아라고 허가증을 발행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요? 일본 상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서 발급한 무역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상인들과만 무역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무역 형태를 가만무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유무역이 아니라 통제와 제한된 그런 무역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 사이에는 일본의 명나라에서 가마부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받은 일본 상인들만 명나라와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 통제 무역을 우리가 가만무역이다 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거제와 문인 관료층의 형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과거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제도가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졌던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수나라 문제 때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 내에서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는 수나라 때였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 때가 되면 이러한 과거제도는 더욱더 정비되고 시스템적으로 더욱더 안착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송나라 때가 되면 관료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송나라에서는 문치주의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 문치주의 추진하다 보면 이때 관리들, 문인들이 관료로서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관료로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 때 오면서 이 과거 제도의 비중은 더욱더,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수나라 이후에,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고 교육관, 뭘 준비하기 위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유교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자감이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국자감은요, 송나라, 또 우리 고려, 또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다 국자감이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교육기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다음에 중국의 과거제도 중에서 자, 송나라 때의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 때가 되면서 관료 선발의 핵심적인 제도로 이 과거제도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송나라 과거제도는요, 특이하게 무슨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습니까? 전시제도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종 과거시험은요,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시험을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최종 3차 시험이 자, 누가요? 황제가 직접 과거시험을 주관해서 거기에 자, 예선을 1차, 2차 시험을 통과했던 시험을 봤던 젊은 인재들을 등수를 황제가 직접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황제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런 관료들을 직접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제도에 관여를 해서 직접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과거 시험에 직접 관여했던 가장 큰 이유는 황제의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 최종 시험에 관여하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전시제도다라고 얘기했고요. 과거 제도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3년에 한 번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정기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기시 외에도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큰 또 좋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일할 때 또 그 전에 특별시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송나라 때의 과거 응시 자격은요, 일부 천인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민이 아니면 일반 양인 이상이 되면 과거 시험에 볼 수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육의 기회는 더더욱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실질적으로는 천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지만 이 경제력이 없는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과거 제도는 뭘요? 경제력을 갖춘 집안 출신의 그러한 합격자 비중이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경제력을 갖춘 집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배웠죠? 어디였습니까? 강남에, 그쵸? 우리가 배웠던 우전, 이러한 토지를 본격적으로 개간하면서 지주로서 성장했던 강남 지주 계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강남 지주 계층들이죠. 농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강남 지주들이 자, 이때 경제력이 성장하게 되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결국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뭐로 성장했다 그랬습니까? 사대부로 성장했다라는 설명을 선생님이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요거 좀 봐두시고요.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답안지를 옮겨 적는데 각종 부정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골머리를 알았나 봐요. 자, 그래서 엄격한 그러한 시험 운영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송나라 후기에는 관료사회 안정에 따라서 문음, 그러니까 문음이라는 것은 혈통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아버지 백으로, 그렇죠? 가문이나 혈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로서 뭐가 되는 선발되어지는 그러한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좀 중심으로 봐두셔야 되냐면요. 자, 전시제도라는 제도 좀 봐두셔야 되고, 특히 또 뭐요? 강남 지주계층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 강남 지주계층 세력들이 뭐로 성장해갔다는 거예요? 사대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다음에 자, 명나라에 보면요. 명나라의 과거 시험은요. 거기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자, 그러니까 명나라는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송나라 때에는 천인을 제외한 누구나가 다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명나라에서는요. 학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 이 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원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생원들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생원이 향시에 합격하면, 자, 이 향시라는 것은 지방에서 실시하는 1차 과거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요, 거인이 되고요. 거인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여기 합격한 사람들은 회시, 그 중앙의 예부라고 하는 관청에서 이때 실시하는 2차 시험, 다음에 전시라는 것은 얘기했죠.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에 관여하는 최종 과거 시험 전시에 합격하면 우리가 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진사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1차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거인들과 2차, 3차 회시와 전시에 합격한 진사,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명나라 말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생원의 수가 50만 명에 해당했고, 자, 전시 정원은 300명밖에 뽑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자, 경쟁률이 지금 수능시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경쟁률이 셌다,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다음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다 뭡니까? 요, 금, 원, 북방 유목민족들이네요. 그렇죠? 자,
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당연히 이 유목민족 애들은 글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좀 빈약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런 북방 유목민족들은 관리 등용에 있어서 과거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들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실시됐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한족에 비해서 이런 북방 유목민족들은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그런 비중들은 굉장히 약했다. 이런 얘기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는 여러분도 다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됐던 것은 고려시대 때죠. 고려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주 사람이었던 누구요?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가 958년에 최초로 도입이 되어졌었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 과거 시험에 도입되어졌을 땐 관료들이나 지방의 향리들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했고요. 그러나 관직의 비중은요, 과거 제도도 있었지만 관직 진출에서는 뭐의 비중이 더 컸다고요? 음서의 비중이 더 컸다. 자신의 부모가 5품 이상이 되면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그 자제들은 무시험으로 관료로 진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과거 제도가 있긴 했지만 5품 이상이 되는 그러한 관료의 자제들은 굳이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과거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과거 제도보다는 음서의 비중이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요, 이제 음서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요. 거의 이제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요, 고려시대와는 달리 문과와 무과와 작과가 실시되었는데요. 자, 문과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요, 숙문, 천무 정책, 무인들을 천시 여기는, 천대하는 그런 정책을 첫째 피했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무인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무인들의 반발인 무신정변과 같은 그런 정변이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과가 과거 시험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조선시대는요, 유교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의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탄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뭐는 사라지고요. 자, 승과는 사라지고 대신 승과를 대신해서 문과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과를 과거시험, 문과 과거시험을 통과했던 문반, 또 무과 과거시험을 통과했던 무반,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양반이 조선시대의 지배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분상 양인 이상이 되면, 양이라는 것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상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은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평민들,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로 뭐에? 기술직인 작과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것은 바로 언제였냐면요, 무슨 왕조요? 리 왕조 때, 자, 처음으로 과거 제도가 베트남에 도입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다르게 이 과거 제도의 비중이요, 굉장히 크지는 못했다. 호족들과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나 중국만큼 과거 제도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들은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베트남은 리 왕조 때 처음으로 자, 과거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요. 자, 각국의 문인 관료층입니다. 자, 송나라 때의 문인 관료층은 쌤 설명했죠? 강남의 지주층들이 대거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글 공부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관료층들을 우리가 사대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이때 또 중국 송나라에서는 문치주의가 확대되어져 가면서 이러한 관료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자, 이 송나라 때 이런 과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때 자, 중앙 정계에 진출한 그러한 계층들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대부고요. 그래서 유럽 계층으로서 성장한 지방 지주들, 지방 중에서도 특히 어느 지역이요? 농업혁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지주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로 진출했다. 이때 경제력을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는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뭐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까? 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글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관직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대부의 수가 증가했다. 당연하겠죠. 무슨 주의 때문에요? 문치주의 때문에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사대부의 수는 더욱더 증가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분당이 형성되고 신법당, 국법당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이 신법당, 국법당은 문치주의의 폐단을 이때 극복하기 위해서 왕안석이 뭐 했습니까? 신법 이거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면서 이제 분당이 형성되어서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결국은 부국강병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진에게 카이펑 이점령당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항저우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무슨 시대요? 송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대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명나라의 지배층은요. 참 이 문인층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과거 응시 자격을 가진 자, 생원, 또 거인 이런 사람들 아까 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또 관직을 지낸 자, 그러니까 현직, 과거 시험 응시할 자격도 있는 사람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요? 관직을 지낸, 퇴직한, 관직을 지낸, 그러니까 퇴직한 그러한 자, 또 뭐요? 지금 과거에 통해 가지고 관직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아직 과거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과거 응시 자격을 가진 자, 또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하고 있는 자, 또 관직을서 퇴직한 그러한 자들까지 모두 합쳐서 우리가 신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사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낮은 진사 합격률로 신사들은 점차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지방사회에 정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 그러니까 진사로까지 진출하지 못한 그러한 계층들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자, 진사 합격률이 낮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명밖에 3년에 300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진사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못한 사람들, 또 관직에서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신사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명나라 중기 이후가 되면서 이갑제가 붕괴되고 이갑제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방 행정 운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자,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 행정에 여기에 참여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사계층들은요, 자, 이와 같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거나 민중을 교화하거나 그 대가로 이런 일을 하는 대가는 지방 행정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대가로 자, 이때 어떤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역은 알죠? 군역, 요역 중에서 그 요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요역은 면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방행정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서 고리대, 또 공공사업, 감독, 세금, 납부, 대행 등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신사층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의 문인 계층들을 보기 전에요. 고려시대 때에 지배층의 변천 과정은 어떤지 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 같은 그러한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방 호족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호족 세력들 중에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 세력이 큰 쉽게 얘기하면 뭐 일진 그러한 호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한 세력들이 잘 나가는 과거제나 이런 걸 통해서 엄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얘들이 뭐로 성장합니까?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이 문벌 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경원이시 가문인 이자겸 가문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문벌 귀족 세력들이 있었고 주로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러나 이 문벌 귀족들이 무신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나 천대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마침내 무신정변에 의해서 결국은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이 무신들도 원나라 침입과 함께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요. 이 친원 세력이었던 어떤 세력이요? 건문세족들이 그 다음 권력층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건문세족 또한 원나라의 멸망과 함께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어지고 이 고려 말기가 되면 자 누구요? 홍건적과 왜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성계와 최영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 신흥 무인 세력들과 결합했던 세력들이 바로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들이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본격적인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것이 고려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학문을 올려 성리학을 그들의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벌귀족이나 건문세족이나 무신들이나 이런 사상적 배경은 바로 불교였던 거죠. 그렇죠? 불교였었고 그러나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신유학, 성리학이 그들의 사상적 배경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 조선의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은 자, 지배층을 우리가 양반이다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자, 과거 시험에 문반과 무과와 문과가 둘로 이제 나뉘어지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문반, 무반이라고 얘기하고 그 두 세력을 일컬어서 우리가 양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려 말에 위화도백으로 일으킨 이성계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정권을 장악했죠. 또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에게 그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 토지제도 개혁을 우리가 무슨 법? 과정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과정법 실시 등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법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침내 과정법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을 단행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음서나 이런 제도들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지고요. 관리 선발 제도는 only 무슨 제도요? 과거 제도가 중요하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문반 또 무반을 일컬어서 우리가 양반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지배층들을 우리가 양반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은요, 세습되어졌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16세기 이후가 되면서 성종대 이후에 자, 지방에는 자, 사림들이 등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림들이 대거 등용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한 편 시간에 다 했었죠. 자, 이때 조선의 전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4대 사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들 간에 사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때 사림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낙향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를 기다리다가 소왕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16세기 이후에 성종대 이후에 지방에 있는 사림들이 대거 등용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그렇죠. 사림들을 등용해서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림 세력들 개혁을 담당했던 세력이 바로 누구였을까? 조광조 이런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결국은 제거되어지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등용되어졌던 세력들이 훈구파들의 반격에 의해서 결국은 대거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어지고 결국은 지방으로 또다시 낙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사림들이 대거 등용됐다가 무슨 사화? 4번에 걸친 큰 사화를 통해서
모가짜, 기묘을사라고 하는 4대 사화를 통해서 결국은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지방으로 낙향하게 되어지고, 지방에 낙향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뭘 바탕으로 했어요?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해서 향촌 사회에서 꾸준하게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16세기 후반에 되면 사림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결국은 중앙정계를 사림들이 장악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림들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학연에 따라서 정책과 이념의 차이로 마침내 붕당이 형성되어지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같이 이와 같이 붕당을 형성하면서 마침내 붕당 정치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붕당 정치는 노론이 결국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큰 폐단을 또 낳기도 했었죠. 그렇죠? 자, 이 노론의 일당 전제화를 이때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또 영조, 정조 이럴 때 또 탕탕책을 실시하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노론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당 전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